오늘 158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방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 소음인, 우리가 2005년도에 와서 2008년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한테 치료받고 완치된 태음인과 비교 실험으로 이 환자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환자를 다루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방암의 표준 프로토콜은 2기부터는 AC 4차, 그 다음에 테콜 4차, 그리고 방사선과 이전에는 타목시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타목시펜은 폐경 전에는 타목시펜, 폐경 후에는 아리미덱스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양인 유방암 강의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타목시펜과 아로마타제 이비터는 폐경 전과 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태음약이고 하나는 소양인약이기 때문에 일반 소음인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유방암에서 제일 불리한 군이 어느 군이냐? 체질적으로 볼 때 소음입니다. 소음인이 만약 1기여서 항암을 안 한다든지 A씨만 4차 혹은 A씨만 6차 하는 경우에는 뒤에 방사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 A씨를 하고 그 다음에 텍소를 하는 경우는 이 텍솔에 의해서 그동안 흩어졌던 씨 뿌려졌던 조그마한 그 종양의 소위 잔당들이 다시 씨앗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건 물론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텍솔을 안 써야 되는데 오늘 다룰 사례는 바로 이 표준 치료인 AC 뒤에 텍솔을 쓰고 거기다가 제가 주장하는 소음인에게 해롭다는 방사선, 물론 이 경우도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을 같이 쓰면은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가지고 잘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방사선도 종양의 씨앗을 더 깊이 뿌리박게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술적인 이론보다는 제가 수많은 경험에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온 공식을 하나에 추출해낸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준 치료를 받은 3년,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니까 종전에 아무것도 안 했던 환자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표준 치료를 하고 타목시펜을 먹었고 157강에서 다뤘던 분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누가 나빠져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한 분이 나빠져야 돼요. 근데 그분은 3cm에서 6cm밖에 안 자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양은, 우리 몸에서는 종양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종양세포를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칼을 대는 순간 그 막이 깨지면서 종양이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은 마치 민들레가 씨앗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 자리에만 떨어져 있는 거고, 칼을 댄 사람은 바람이 훅 불어와가지고 민들레 씨앗이 여기저기 날려가지고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근데 몸의 환경이 좋으면 이 씨앗이 뿌리를 박지 못하겠죠. 땅이 건조하고 습기가 없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땅이 습습하면 씨앗이 다 퍼져버리겠죠. 이 땅을 건조시키는 것이 바로 체질에 맞는 항암이고, 땅을 습하게 만들어서 종양이 다시 뿌리를 박게 하는 것이 바로 체질에 안 맞는 항암이고, 유방암의 표준 공식으로 되어 있는 텍솔이 태음인한테는 아주 좋은 약이지만 소음인한테 문제가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텍솔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일본에서 연구된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텍솔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가 있다. RPN2라는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를 잠재우면은 다시 항암이 작동을 한다. 이러한 논문이 있었고, 이게 2015년도에 일본에서 이를 갖고 임상을 했는데 아직 결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후속 연구가 잘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2005년 당시에 52세로 2005년 1월에 아산에서 진단을 받았고 8차 항암을 했습니다. AC 4차, 텍솔 4차. 그리고 놀바덱스라는 태음인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약이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한 1년 정도 먹다가 본인이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재발을 했는데 그 당시 재발할 당시에 뼈전이, 간전이, 폐전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치료를 하고 실패하고 2008년 5월에 저한테 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5FU하고 미토마이신 두 가지를 골라서 나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한약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암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이 장면은 저한테 처음 올 때 2008년 5월 2일 그 체스트입니다. 엑스레이. 왼쪽 폐가 거의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게 혈행성 암점입니다. 그리고 흉수가 다 찬 상태에서 왔고 그 당시 아산병원에서 일주일 안에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던 항생제가 퀴놀론계였어요. 퀴놀론계는 소양인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크로라이드로 바꾸고 한약과 항암을 통해서 일주일 뒤에 많이 흉수가 빠지고 그 소위 종양과 더불어서 염증도 굉장히 많았었죠. 폐렴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을 5FU 미터마이신요법으로 하면서 간전이도 줄고 뼈전이도 많이 줍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5월 2일에 처음 왔을 때 간전입니다. 간에도 꽤 적어도 한 8cm 되는 큰 메스가 보였고 물론 두 개가 합친 거네요. 한 3군데 정도가 꽤 크게 우측 간 우엽에 굉장히 큰 종양이 2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뼈전이도 파라스테르날 림프노드가 있었고 스테르눔이라고 우리 여기 저 목뼈죠. 목에 저 아담스 애플 밑에 있는 그 뼈를 스테르눔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림프노드도 있었고 갈비뼈 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이분이 아주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척추뼈, 갈비뼈, 스테르눔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다 많이 줄어들었고 2008년 9월,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치료하고 난 그 아산병원에 이게 소견서입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27일에는 수많은 페노들이 줄어들고 또 전이된 척추뼈, 갈비뼈, 스테르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간의 매수도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직 그 종격동과 양쪽 하일룸의 림프절이 자잘한 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치료가 잘 됐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산에 가서 자기가 항암을 하면 안 되냐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당시 나 원장님이 개인 병원에서 항암을 하셨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입원을 해야만 줍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사정으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안 갔으면 하는데 일부는 결국은 아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산으로 가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아산에 안 선생이라는 분한테 이분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사망한다 그랬는데 살아가지고 몇 달 뒤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간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한의원에서 사상의학의 치료를 받고 거기에 의한 약물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지금 호전되고 있는데 혹시 아산에서 이걸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얼마든지 해주겠다. 가서 선생님한테 공식만 알아오면 뭐 자기네들이 충분히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분은 워낙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로 사망하면 폐렴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호흡기가 나빠져서 폐렴이 들어와 버리면 바로 사망합니다. 간 같은 건 나빠져도 아직 한참 시간이 있고 뭐 뼈전이는 통증이지만은 그래도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견딜 수가 있는데 폐 다발성 전이와 염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 폐렴이 오는데 문제는 항생제를 고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쇠파 항생제가 이 소음이들한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특히 감기가 걸리면 양방에서는 타이레놀을 바로 쓰는데 타이레놀은 양인약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걸 쓰면 일시적으로는 호흡은 편해지지만 기관지 확장제도 양인약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 가지고 몸 상태가 좋은 분들이 뭐 약들을 한두 번 항생제를 체질에 안 맞는 거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나아지는 것뿐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게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려하던 일이 벌어져 가지고 2009년 다음에 7월인가 8월에 제가 옛날 기록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12개월 거의 한 1년 한 13, 14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고서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첫 번째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알고 표준 프로토콜을 의사들 입장에서는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체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체질을 객관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유전적 자료가 있으면 이건 더 확실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한에는 사상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분류를 통해서 연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임상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가 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는 제 말대로 A씨만 하고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도 호르몬 수용체를 안 사용하고 UFT로 또 완치된 소음이들 케이스. 그중에는 수술을 안 하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제가 한번 비교해드리면은 저희 논리가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소음이들은 A씨만 하고 스탑해야 된다. A씨를 4차 하든 6차를 하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착소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